지금 박지원 위원장의 586 세대 용퇴론 포함한 당 쇄신안 마련 계획에 대해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당과 협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박 위원장의 이런 호소문이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로 알고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공동비대위원장 두 분의 생각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민주당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비단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로 입당한 지 한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네. 2월 15일에 입당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100일밖에 안 되는 새내기 당원의 제대로 당내 문제를 진단 못한 어떻게 보면은 그 제대로 진단 못한 채 위기의식을 느껴서 내뱉는 말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비판은 당내 분명히 잘못인 것 같고요. 하지만은 박지원 위원장의 이런 진단과 해결책이 당내 지도부나 구성원들의 그 동의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윤호중 위원장이 그 당내에서 아직 그런 논의가 되지 않았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86 용태론을 내세운다면은 윤호중 위원장, 이재명 고문, 송영길 전 대표 이들이 나이로 보면 전부 개혁의 대상자, 물러나야 될 당사자입니다. 네. 민주당의 현 주역을 다 바꾸겠다는 거죠. 이런 중체대한 문제를 박지원 위원장이 불쑥 꺼낸 거 이거 아마 주변 몇몇 사람 이야기는 들어봤지만은 당내 공감대는 아직 형성은 안 됐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대선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반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과거 2007년 민주당이 이제 대선 패배한 이후로 친노 패중론이 나왔었죠. 그리고 10년 뒤에 그로부터 10년 뒤 2017년에 보수 정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대선에 졌을 때는 보수 폭망론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수가 폭삭망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집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 어정쩡하게 봉합하면 과거로 돌아간다. 뭐 그런 논리였는데 네. 하지만 여기서 그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폭망론으로 이렇게 내세운 결과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 잘 아실 겁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서 당을 바꾸려고 했었죠. 네. 또 역시 외부 인사인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를 영입했죠. 또 세컨드 조력자로 안철수 위원장도 외부 인사를 영입했죠. 네. 또 이를 위한 기본을 깔던 사람을 젊은 피인 이준석 대표를 내세웠죠. 이런 것들이 변화, 혁신인데 과연 민주당이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과제인 거지. 이것을 그 박지원 위원장의 논의를 입당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제대로 된 진단 아니다. 이렇게만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 표를 호소했는데 당은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나타냈습니까? 네, 국민의힘 측은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은 박 위원장 뒤에 숨었고 국민 앞에 서서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며 읍소하는 박 위원장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박 위원장 때문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본인들에게 닥칠지 모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명분도 없는 출마를 나선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박지원 위원장이 아니라 지금 대선 패배 후에 인천 계양을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 또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해석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박지원 위원장이 전면적으로 당내 86 용태론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박지원 위원장이 만약에 그 진정성을 갖게 이렇게 접하려면은 적어도 분명한 요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총선 불출마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다시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패배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공직에 불출마하겠다라는 점 명확히 밝혀라라고 요구를 한다라든가 네. 또 이재명 고문을 겨냥해서는 8월 전당대회 그리고 거의 당권을 도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야지 박지원 위원장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진다라는 네. 거죠. 이제 그러나 과연 박지원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갈지 그건 아직 좀 두고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이제 전체적인 판세가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재명 선대위원장 지금 보궐선거에 개항 의뢰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윤영선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장 반응은 또 ARS 결과와는 다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랑 송영길 후보는 사실 거물급 후보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판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이제 불리하지만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이기 때문에 불리하지만은 이재명 고문을 전면에 내세우면은 대선 2라운드로 몰고 갈 수 있다. 대선 표 차이가 0.7%포인트였으니까 이재명 깃발 아래 뭉치면은 그래도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재명 효과를 지금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전체 광역자치단체장만 보면은 민주당 우세를 자신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도 안 됩니다. 호남하고 제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이 참패로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재명 위원장 개항을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우위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답답한 선거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식 선거전 이후로 여론조사 보니까 모두 3건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리얼미터 1건 나왔고 3건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모두 박빙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의 오늘 인터뷰 보면은 ARS 조사라서 응답률이 낮아서 믿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실제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여론조사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선거 전략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거전 보면은 개항을 해서 지금까지 못 봤던 선거전 대규모 유세를 벌입니다. 이른바 이제 개딸, 양아들 이런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면서 대선 때처럼 보여줬던 그런 유세전을 펴고 있는데 이런 전략이 초기에는 개항을 유권자들에게는 처음 보는 모습이네. 역시 이재명은 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또 유권자들과 계속 충돌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욕하는 유권자 쫓아가면서 욕하면 범죄 뭐 이렇게 맞대응하기도 하고 또 유권자가 던진 철제 그릇에 맞고 그 유권자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잡음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선거운동이 유권자 친화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네. 여기에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개항이 호구냐. 이런 구호가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토박이론이죠. 25년 대 25일. 저는 구호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그래도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많은 분석들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은 결과는 두고 봐야 네. 될 거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그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8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을 못합니다. 네. 만약에 이기더라도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가 패배한다라고 해도 당권 도전하는 데 굉장히 지금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결과가 이러나 저러나 이재명 후보에게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결국
어젯밤에 자진 사퇴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근무 중이었거든요. 속보가 뜨더라고요. 어제 밤늦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지명 43일 만이었고요. 정 후보자는 사퇴에 변해서 저 정호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미랄이 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과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한덕수 총리, 한동훈 장관 임명이 모두 다 되고 난 후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사퇴가 좀 늦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 이유가 뭘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동안 보면 이제 그 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5.18 주도식도 있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 국회 처리 또 한미 정상회담 이런 굵직굵직한 정치 이벤트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 문제는 이제 급하지 않고 뒷전에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이 막 열리고 있는데 정호영 후보자 문제가 뉴스에 부각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 자신이 지명한 사람을 지명 처리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하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그 결과적으로 만시창이가 되는 그 시작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철회까지는 안 갔을 것 같고 명예롭게 그나마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준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호영 후보자에게 대통령의 뜻이 전달됐을 거다. 그리고 야당에게도 그런 뜻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혹들이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같은 것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의혹들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떳떳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을 뿐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라는 이 정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 대상으로 밝혀질 부분이지만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의혹의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뭐 범죄 행위라든가 이런 게 드러난 것 없다, 떳떳하다 이렇게 계속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말하면 이제 정호영 그 후보자 입장으로서도 대통령으로부터 만약에 지명 철회를 됐다라면은 굉장하게 불명예죠, 불신이었겠죠. 하지만은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다. 네. 여기서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인사 문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들고 또 꼭 쓰고 싶어하는 공직자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또 국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그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딛고 이제 찾아야 되는 것.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오늘 뉴스로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에서 선출을 했는데 김진표 의원이 선출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경선 투표 실시가 됐고요.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최다 득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국회의장 선출은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원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마지막으로 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김진표 의원 경우에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관료 출신이죠. 네. 기재부 지금 이제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지냈고 또 기재부 청와대 국무조정실 아주 다양하게 일해왔던 관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온건한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성향인데 그래도 당내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선당우사 정신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네. 국회의장은 무소속입니다. 이런 선당우사를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번이 아마 정치 생활 마지막일 겁니다. 다음에 총선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에서 김진표 의원이 선출됐다는 뉴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또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